어쩌면 이번에 찍은 바닥이 마지막 바닥이고 이제부터는 그거를 선반영해서 이제 얘네들은 사라질 거잖아요. 그거를 선반영해서 반등하는 분위기로 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독일 정부 이 물량이 한 7, 8월이면 끝나요. 마운트 곡스도 이 속도면은 아마 8, 9월이면 끝나요. 그 다음에 아까 반감기도 한 최대 150일까지 본다 그랬죠. 그럼 4월 20일에 150이면은 9월 20일이죠. 모든 게 9월에 다 끝나요. 그리고 4분기가 이어지는데 4분기는 비트코인 역사의 최고의 분기입니다. 평균 수익률 90%예요. 안녕하세요, 부익남입니다. 오늘은 비트코인 슈퍼사이클의 저자이시죠, 신민철 작가님을 또 모시고 요즘에 또 비트코인 또 그 막 흐름이 또 복잡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또 한번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모셨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도 예전에 한번 비트코인 투자를 하겠다라고 말도 하고 영상도 막 찍었었거든요. 그게 이제 아무래도 이제 뭐 작가님도 그렇고 아무래도 요즘에 이제 비트코인 반감기 이후에 뭐 움직임 이후 그 다음에 이제 확 급등한 거 이거에 저도 이제 동의를 해가지고 했던 건데. 사실 그 말대로 되곤 있어요. 탁 올라간 다음에 막 또 내려가고 막 변동이 엄청 심하거든요. 요즘에 그 가격이 올라가다가 또 훅 빠지고 다시 약간 좀 반등하고 있는 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가장 큰 이유는 반감기가 되겠고요. 원래 지난번에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그때가 3월이었나요? 그때 반감기 이전에 전고점을 돌파한 최초의 사이클이었어요. 이번 사이클이. 그래서 많이 나왔던 얘기가 뭐냐면 이번 사이클은 원래 4년 사이클이 아니라 한 3년 정도로 빠르게 마무리되는 단축 사이클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기존에 없던 역사가 일어났으니까. 반감기 이전에 전고점을 뚫는 그런 말들이 해외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한 4개월 정도 횡보를 하면서 결국 어떻게 됐냐면 원래 속도로 그냥 되돌아왔습니다. 바닥에서부터 보면은 2차 사이클과 3차 사이클의 현재 시점의 가격과 거의 완벽하게 똑같아요. 그냥 완전히 원래 속도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그 4년 전, 8년 전 반감기랑 똑같다. 그 속도랑 완전히 똑같아요. 그러니까 먼저 막 달려가다가 토끼와 거북이처럼 달려가다가 얘가 지금 자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은 그 3년 만에 끝나는 단축 사이클 이론이 거의 사라지고 그냥 원래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원래 반감기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반감기가 지나고 나서 채굴자들이 비트코인을 엄청나게 팝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채굴자들은 들어가는 비용은 똑같아요. 근데 반감기가 지나면 새로 채굴되는 비트코인은 절반으로 줄어들죠. 그럼 나오는 수익이 절반이 되는 거예요. 어차피 가격은 똑같으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회사는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보유하고 있는 게 있는데 이거를 엄청나게 많이 팝니다. 또 그 과정에서 우리는 어차피 안 될 것 같다 하는 애들이 있어요. 걔네들은 그냥 포기합니다. 그럼 포기하면 어떻게 하냐면 채굴기 다 팔고요. 남는 비트코인도 그냥 다 떠넘기는 거죠. 그러면서 퇴출됩니다. 그런 과정이 원래 3에서 4개월 정도, 많게는 한 5개월까지, 그러니까 평균 한 120일 정도가 지속이 돼요. 그러면 120일이라 그러면 4달 정도니까 4월 20일부터니까 한 8월 20일까지는 그런 기간이 이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그런 기간을 채굴자 항복이라고 하는데 그 채굴자 항복이 지금 지표상으로 보면은 거의 끝을 향해 가고 있어요. 그럼 실제로 지금 지표상으로도 지금 채굴자들이 이제 던지는 게 나오나요? 네, 그 채굴자 물량 자체가 한 10% 정도 줄었고요. 그 다음에 채굴자들의 수익률이 원래 그 연평균의 한 40% 정도까지 떨어지면은 이제 채굴자 항복이라고 해요. 과거 역사를 보면 그 수준에서 대부분 반등을 했어요. 근데 지금 한 4, 5%까지 거의 다 왔네요. 네, 거의 다 왔어요. 아직 끝은 안 났어요. 기간적으로도 아까 제가 8월 20일 정도까지는 가능하댔죠. 근데 끝을 향해 가고 있다.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기존에 한번 막 1억 찍었던 거 있잖아요. 뭐 그럴 때 막 확 올라갔던 것들이 어찌 보면 너무 조금 좀 빨랐던 거지. 사실은 이제 큰 틀에서는 지금 패턴대로 가고 있죠. 근데 그때 이미 과거에 없었던 패턴인 반감기 전에 최고점이 나왔기 때문에 단축 사이클 이론도 그 허무맹랑한 소리는 아니었어요. 왜냐면 이미 없었던 역사가 한번 나왔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니게 된 게 밝혀진 거죠. 근데 그거는 뭐 그 시점에서는 사실 예측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투자를 새로 하시려는 분들에게 뭐 최소 수개월 정도 평균 균등 매수법으로 매수를 하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던 거죠. 이게 비트코인 쪽에 대해서 저도 이제 좀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정말 그 뭐랄까 이게 조울증 환자처럼 갈 때는 막 와 간다고 하다가 또 살짝 빠지면 시즌 끝났다 이러면서 막 다 나가자 막 이런 거가 막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비트코인 자체가 뭐 대중적으로 알려진 게 몇 년 안 됐잖아요. 사실 나온 것도 이미 13년 4년 정도밖에 안 됐고 우리 같은 일반 투자자들이 투자하기 시작한 거는 정말 뭐 몇 년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산에 대한 이해도도 보통 떨어지고 대부분 이제 신입으로 들어오신 분들이 많으니까 흐름도 이해하지 못하고 그다음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가 황금성이 좋아요. 예를 들어서 주식만 하더라도 팔고 며칠 있다가 돈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비트코인은 그냥 사고 파는 게 거의 일반 상품처럼 즉시죠. 황금성이 너무 좋다 보니까 밤에도 팔 수 있잖아요. 네, 밤에도 24시간.
네. 주말도 없어요. 그러니까 황금성에 있어서는 기존에 존재하는 모든 자산 중에서 최고거든요. 거기다가 스마트폰으로 1초 만에 접근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어디서 막 무슨 일이 발생했대 하더라도 내가 다음날 바로 그냥 부동산을 팔 수는 없단 말이에요. 네. 주식도 주말이면 못 팔아요. 팔아도 네. 3일 후에 돈이 들어요. 네. 비트코인 그냥 바로예요. 그러니까 황금성이 너무 뛰어나다 보니까 변동성이 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반감기 이후에도 아까 말씀하신 그 채굴자들이 막 포기하고 한복하는 그런 상태가 지금 지속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이에 뭐 또 다른 일들도 좀 있잖아요. 네, 큰 악재 두 개가 동시에 이제 터졌는데요. 네. 하나는 독일 정부가 네. 올해 1월에 불법 행위에서 압수했던 비트코인 5만 개를 지금 매도하고 있어요. 5만 개면 5조 정도 되는 건가요? 그쵸. 1억 하나가 뭐 그냥 1억 조금 뭐 그거보다 좀 적겠네요. 네. 그 정도 되는 건데 5만 개가 어느 정도 양이냐면은 지금 비트코인이 하루에 450개 채굴됩니다. 그럼 100일치가 넘는 거죠. 그러니까 1년에 거의 3분의 1의 생산량이에요. 그거를 지금 팔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지금 한 2, 3주째 팔고 있는데 한 절반 팔았습니다. 근데 아직도 절반이 남아 있어요. 네. 근데 이것만 일어났으면 사실 가격이 이렇게까지 떨어지진 않았어요. 근데 아까 채굴자 매도가 일단 기본적으로 있는 상태에서 네. 이게 더해진 건데 이거 뒤에 핵폭탄 하나가 더 추가로 더해졌는데 그게 이제 비트코인의 10년 묵은 최대 악재라고 하는 마운트 곡스. 네. 2014년에 해킹됐었던 마운트 곡스의 채굴자들에게 보상해야 되는 물량이 네. 이제 보상을 시작했어요. 막 보상을 시작하면서 그 물량까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게 한 10만 개, 14만 2천 14만 개. 개. 14만 2천 개가 아까 독일 거 3배. 아, 그럼 독일 거 합쳐서 20만 개. 그렇죠. 그러면 2천만 개 중에 1%가 지금 나오는. 아, 그렇죠. 네. 엄청난 어마어마한 양인데 문제는 이게 다 개별적으로 등장했으면 다 소화가 가능해요. 어느 네. 정도만 하락하고. 근데 채굴자 매도에 독일 정부 매도에 마운트 곡스까지 세 개가 겹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 건투로 치면은 그냥 평상시 한 대 맞았으면 버틸 수 있는데 한 방 맞아서 비틀거리고 있는데 거기 쥐가타 맞고 네. 거기 한 대 어퍼컷까지 더 맞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앞으로 이 양이 지금 적지 않잖아요. 적지 않죠. 사실 네. 그러면은 이게 예전보다 훨씬 더 하락의 골도 더 깊을 수도 있고. 그게 이제 중요한 건데 시장은 항상 선반영이라는 거를 하거든요. 그게 어려운 점이에요. 예를 들어서 주식 시장도 경기가 바닥일 때 시장이 바닥이 아니고요. 경기가 바닥이 예상되면 시장은 이미 여기서 바닥이고 네. 경기가 바닥을 찍었을 때는 이미 시장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거랑 비슷해요. 이번에 비트코인도 채굴자 매도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이제 거의 끝을 향해 가고 있다고 그랬죠. 그다음에 독일도 반 이상 팔았어요. 그다음 마운트 곡스도 지금 3분의 1은 팔렸습니다. 다 팔린 건 아니고 그러니까 채굴자들한테 들어갔어요. 근데 그걸 이제 채굴자들이 팔았을지 안 팔았을지는 뭐 일일이 추적하지 않는 이상 모르죠. 근데 어쨌든 3분의 1이 이미 배포가 다 됐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이제 하나로는 한 7,700만 원 정도 바닥을 찍고 지금 오히려 약간 오르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쩌면 시장이 지금 이미 선반영을 한 것은 아닐까 하는 기대를 약간 할 수 있죠. 다만 이 마운트 곡스 물량이 어쨌든 3분의 1이 배포됐다 하더라도 3분의 2가 남은 거잖아요. 독일도 어쨌든 반이 남았고. 근데 얘네가 또 갑자기 한 번에 몰려 나오면서 추가적인 하락을 뭐 전혀 배제할 수는 없지만 만약에 그 정도의 쇼크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은 어쩌면 이번에 찍은 바닥이 마지막 바닥이고 이제부터는 그거를 선반영해서 이제 얘네들은 사라질 거잖아요. 네. 조만간. 그거를 선반영해서 반등하는 분위기로 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거죠. 거기다 이제 그거를 좀 예상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뭐냐면 비트코인이 과거 모든 역사에서 3분기가 원래 최악의 분기였습니다. 뭐 이유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닌가요? 주식 시장도 보통 9월이 최악이거든요. 근데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예요. 9월이 최악이면서 결국 9월이 3분기의 끝이잖아요. 네. 그러면서 수익률을 다 말아먹습니다. 그래서 3분기 평균 수익률이 한 5% 정도예요. 그런데 지금 독일 정부 이 물량이 한 7, 8월이면 끝나요. 마운트 곡스도 이 속도면은 아마 8, 9월이면 끝나요. 그 다음에 아까 반감기도 한 최대 150일까지 본다 그랬죠? 그럼 4월 20일에 150이 후면은 9월 20일이죠. 모든 게 9월에 다 끝나요. 그리고 4분기가 이어지는데 4분기는 비트코인 역사의 최고의 분기입니다. 평균 수익률 90%예요. 평균이? 예, 평균이 90%인 분기예요. 네. 그럼 최악의 분기는 이제 곧 있으면 끝나고 그 다음에 채굴자 매도 끝나고 독일 매도 끝나고 마운트 곡스 이거 10년 묵은 최대 악재인데 끝나요. 그리고 최고 분기인 4분기가 와요. 그러면은 그때 분위기가 어떻게 될지를 조금 생각해야 되는데 그때 뭐도 있냐면 금리 인하도 있어요. 9월에서 11월 사이죠. 모든 게 지금 시계가 다 거기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비트코인 뭐 투자해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좋다고 할 때는 또 엄청 좋아졌다가 네. 나쁘다고 할 때 또 되게 나빠지는데 반대로 생각하면 이렇게 안 좋다고 하다가 다시 또 좋아진 것도 순식간이죠. 또 바뀔 수도 네. 있으니까. 정말 한순간입니다. 금방이에요. 그 권도영 씨 뭐 벌금 이거 네. 뭐 코인으로 낸다 뭐 이러는 것도 있던데 그것도 매도 물량으로 나오는 건 아닌가요? 만약에 낼 때 이제 방식에 따라 달라질 건데
그거를 만약에 다 팔고 그냥 예를 들어서 현금으로 낸다. 그러면 매도 물량으로 나올 수 있는데 그런 매도 물량은 대부분 이제 OTC라 그래서 네. 장외 거래로 나옵니다. 독일 정부나 이 마운트복스랑은 달라요. 독일 정부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OTC를 하고 있는데 초창기에는 전부 그냥 거래소에 보내서 팔았고 마운트복스 물량은 기관이 파는 게 아니라 기관이 우리 같은 일반인들에게 다 나눠줘요. 네. 그럼 그 일반인들은 OTC 그러니까 장외 물량으로 팔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형 기관끼리만 이렇게 계약을 맺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루나 재단 같은 이런 대형 기관들은 그런 OTC 거래로 보통 하죠. OTC 거래라면 장외 거래라서 예를 들어서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8천만 원이다 하면은 그냥 8천만 원에 서로 그냥 바꾸는 거예요. 거래소에서 팔지 않고. 그럴 경우에는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죠. 그래서 그거는 조금 더 제한적일 수 있다. 뭐 독일이나 그 마운트복스보다는 훨씬 제한적일 것으로 봅니다. 어쨌든 이런 악재가 없는 것은 아니고 그리고 네. 이 악재들이 뭐 예전에도 얘기가 됐었던 근데 것들이잖아요. 이미 얘기가 있었던 것들이고 네. 특히 마운트복스는 이미 예고가 되어 있었어요. 10월 31일까지 모든 보상 물량을 주겠다고 얘기가 되어 있었는데 네. 다만 이제 예상하지 못했던 거는 독일 정부 물량이 겹쳐질 거란 것을 예상하지 못했고 그 다음에 채굴자 매도도 원래는 단축 사이클이 사람들이 말이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처럼 강할 거라 생각 못했고 결정적으로 금리 3월만 하더라도 금리나 5월이나 6월에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아직도 안 됐잖아요. 네. 이제 9월 11월 얘기하고 있으니까 반년이 늦춰졌어요. 근데 비트코인은 그 금리의 영향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받거든요. 그런데 금리 인하가 반년 늦춰졌으면 그것도 당연히 반영이 되겠죠. 네. 근데 그게 이제 겹쳐진 거예요. 마운트복스만 나왔으면은 이렇게까지 안 됐어요. 근데 그게 겹쳐지면서 더 강력하게 영향을 받은 거죠. 이걸 좀 좋게 생각하면은 이런 악재들이 겹쳤는데도 불구하고 이 가격이다. 그렇죠. 그거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비트코인은 원래 변동성이 심해요. 그래서 이 3년 상승장 중에서도 2차 사이클에는 30% 이상 하락이 7번 있었고요. 지난 사이클 3차 사이클에는 30% 이상이 3번 있었어요. 이번에 30% 이상 한 번도 없어요. 이번 하락조차 최대 27%였습니다. 그러면은 진짜 있을 만한 악재가 모두 몰려서 한꺼번에 다 터졌는데도 과거보다 오히려 변동성이 적은 거예요. 그 얘기는 오히려 저는 악재가 아니라 하방 경직성을 한번 확인하고 가는 최고의 호재가 아닌가까지도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아마 그거 아닌가요? 뭐 ETF 쪽에서 뭐 현물 ETF 승인되면서 기관 네. 자금이 들어와서 좀 하방을 좀 맞춰주는 네, 일단 지금 ETF도 현재는 그 자금 유입이 멈춰 있긴 하거든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ETF가 기존에 뭐 3만 달러, 4만 달러 초반일 때 들어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ETF도 당연히 지금 수익이 엄청나게 높은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얼마 전에 6월에 2분기가 끝이 났죠. 그때 꽤 많이 유출이 있었어요. 그 얘기는 상반기가 마감이 되니까 한번 실적을 확인을 하려는 거죠. 수익 실현을 해서 실적 확인을 하려는 거고, 그래서 그 타이밍에 자금이 많이 빠져나가면서 현재 이제 자금 유입이 멈춰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 ETF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인 투자자와는 다르게 막 샀다 팔았다는 안 해요. 지금도 3개월 넘게 횡보하는 구간에서도 그냥 멈춰 있는 거지 이게 많이 막 팔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전체 매도 가능한 물량 중에서 기관이 점유하고 있는 물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좀 변동성은 줄어든다. 그 다음에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 물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변동성이 심해진다. 그래서 이번 하락 약세장에서 횡보장에서 가장 그 피해가 심했던 게 아시아 지역입니다. 미국 북미 지역은 거의 손해가 없었고요. 유럽이 약간 손해였고 아시아가 14% 정도 손실을 봤습니다. 평균적으로. 네. 그런데 왜 그러냐? 미국 북미 쪽은 대부분 기관 물량이고 아시아는 대부분 개인 투자자고. 네. 그게 이상하게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이 사고 이쪽 네. 암호화폐 쪽에 대해서 좀 아시아 쪽에 이렇게 관심도가 유독 높은 건가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유가 있죠. 세금이 없다는 거. 세금이 그게 무시 못하거든요. 그래서 올해까지는 지금 내년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일단 올해까지는 세금이 확실하게 없잖아요. 그래서 세금이 없다 보니까 특히나 더 약간 투기적으로 접근하기 쉽죠. 그런 영향이 좀 있다고 봅니다. 네. 근데 이제 말씀하신 거를 고려하면 이제 뭐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좀 유독 더 비싸게 사고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게 김치 프리미엄이 뭐 이렇게 높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네. 보니까 뭐 2에서 3% 뭐 이 정도인 것 같던데 네. 그 이렇게 수요가 높으면 또 이게 또 확 올라가기도 할 텐데 그러면 지금 네. 한국 사람들의 수요가 뭐 아직 높진 않다 이렇게 봐야 돼요. 네, 한국 사람들 그게 굉장히 민감하고요. 그래서 그 가격이 오르면 김치 프리미엄이 확 오르고 가격이 내리면 확 떨어집니다. 원래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수개월간 행보가 지속된다 그러면 안 높은 게 정상이에요. 이러다가 좀 좋아지면은 또 5% 10% 금방 가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최고 불장에서는 15% 20%까지 갔었거든요. 근데 그걸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반대로 한국 사람들은 더 그 이익을 많이 볼 수 있겠죠. 왜냐면 최고 불장에서 판다는 전제 하에서는. 네. 네. 그러면 아직 한국인들이 뭐 가지고는 있지만 막 되게 조급하게 뭘 살려고 한다거나 이런 분위기는 아니다. 그런 분위기는 보통 이 사이클의 최후반에서 많이 나옵니다.
근데 내년 말이니까 아직 많이 남았죠. 아, 이게 이제 당겨졌다고 봤던 그 이론은 이제 깨진 건가요? 네, 그거는 거의 깨졌다고. 거의 깨졌고. 네. 그 앞으로 그러면 이 사이클의 끝은 한 2년 가까이 남았다. 2025년 말로 예상됩니다. 1년 반 정도 남았다고 그렇죠. 봐야 되겠네요. 1년 반이 조금 안 남은 정도?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작가님 얘기를 들어보면은 매수 타이밍에 가깝다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지금? 저는 굉장히 기회라고 보는데 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채굴자 수익성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40% 거의 바닥권으로 가는 일이 각 3년 상승장에서 과거 3년 상승장들에서 반감 기회에 딱 한 번씩 주어졌었어요. 그리고 그때가 항상 가격이 바닥이었습니다. 그 바닥이라는 얘기는 오늘 사면 오늘이 바닥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이 가격대가 거의 최저점이다. 거의 최저점이라는 네, 얘기예요. 뭐 횡보를 더 할 수 있겠죠. 네, 그런 뜻으로 어느 정도 이제 기간 여유를 두고 봤을 때 항상 반감기 후에 주어지는 그 채굴자 수익성 바닥이 되는 그때가 매 사이클에서 딱 한 번씩 주어진 마지막 기회였어요. 그리고 비트코인은 기본적으로 200일 이동 평균선 밑으로 내려간 게 언제나 거의 최고의 매수기였습니다. 근데 이번에 200일 이동 평균선 밑으로 내려갔거든요. 근데 아마 지금 영상 찍는 이 시점에서 지금 다시 올라간 것 같아요. 오늘 약간 또 오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200일 이동 평균선을 다시 뚫은 것 같은데 뭐 그래봐야 큰 차이는 안 나니까. 어쨌든 그 200일 이동 평균선 밑으로 내려갔을 때가 언제나 최고의 매수기였습니다. 작년에도 그런 기회가 딱 한 번 있었는데 작년에 지금처럼 거의 6개월 횡보했던 기간이 있어요. 그때 마지막 그 바닥 구간에서 200일 이동 평균선 밑으로 내려갔었습니다. 그때 가격이 3만 달러 이하였어요. 그리고 4개월 만에 3배 올랐어요. 그 일이 지금 또 일어난 겁니다. 네. 근데 이게 참 사람이 이게 오르고 있을 때는 네. 사는 게 편한데 막 이렇게 내려가고 이럴 때는 네. 이게 참 손이 안 나가잖아요. 이런 말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어요. 네. 어차피 올라야 사세요. 그리고 이렇게 해봐야 뭐 예전에 오른다고 했는데 네. 왜 안 올라요라는 네. 댓글들만 많이 달리기 때문에 사실 이게 참 투자라는 게 돈 버는 게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이제 또 투자를 하려고 하는 분들, 네. 그런 분들 아니면 뭐 이미 가지고 있는 분들은 꼭 이런 건 좀 피해야 된다는 뭐 실수. 네. 이거는 이제 제 개인적인 투자 원칙이긴 한데 네. 저는 비트코인 투자는 기본적으로 사이클 투자가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이클 투자라고 하는 것은 3년 상승장 동안 참여를 하고 1년 하락장 동안 잠시 이탈해 있고 네. 네. 뭐 전액을 그럴 필요는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나는 한 비트코인 한 개는 무조건 가져가고 싶다 하면 그냥 그거는 계속 가져가도 되는데 네. 이제 메인 포트는 이제 3년 상승장 참여, 1년 하락장 이탈. 이걸로 생각을 해서 저는 상승장 초반에 제가 이제 비트코인 2천만 원일 때 이거 비트코인 사이클을 주장을 했죠. 그때 이제 참여를 시작을 해서 이 사이클이 끝날 때 내년 말로 예상되고 있죠. 현재 시점에. 네. 그때 벗어나는 거 외에는 저는 그 중간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방관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모든 분들이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데 최소한 자신만의 그런 원칙을 가지고 그 원칙대로 하되 이 가격 변동성 보면서 그냥 감정 따라 했다가는 암호화폐 투자는 망합니다. 이게 감정이 섞일 수밖에 없지만 감정을 섞는 순간 이제 판단이 안 될 정도로 네. 변동성이 너무 커서 네. 비트코인은 절대 이거 보면서 감정 따라 하면 안 돼요. 보면서 단기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이라도 본인만의 원칙이 있어야 돼요. 그거 없이 그냥 단순히 감정 따라 하면은 망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작가님처럼 나는 언제까지는 그냥 아예 놔두겠다 네. 뭐 이런 거든지 네. 아니면 나는 뭐 어떤 가격 이하는 무조건 판단. 그렇죠. 네. 뭐 그거를 이렇게 정해놓고 정해놔야 그거대로 해야지 그냥 감정 따라 하면 절대 안 된다. 신민철 작가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이제 또 반감기 이후에 또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지 그거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3년 사이클 이론이 깨졌다고 했기 때문에 그럼 이제 과거처럼 다시 간다라고 보면은 아까 잠깐 얘기를 해주신 거 들어보면 이제 8월 말이 저점이고 그 뒤로 이제 뭐 또 상승세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이해도 되는데 그렇게 봐야 될까요? 네, 과거 사이클 속도를 그대로 따라간다고 하면은 보통 반감기 이후 한 120일 정도 지난 시점부터 상승장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4월 20일이 반감기였으니까 8월 말 정도. 뭐 조금 앞으로 당겨질 수 있고 늦춰질 수 있겠죠. 근데 대략 그 정도 기간부터 이 반감기 저항이 끝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반감기 저항이라는 것도 어찌됐든 간에 이제 채굴량이 줄면서 네. 가지고 있는 물량을 던지는 개념이었는데 네. 지금은 마운트 국스나 뭐 독일에서도 막 던지고 있으니까 네. 사실 이게 좀 그 효과가 좀 희석됐나? 네. 뭐 이렇게 봐야 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처럼 이제 물량이 많이 나올 때는 그 효과가 좀 적겠죠. 왜냐면 이번에 반감기가 지나면서 하루 생산량이 450개가 줄어들었어요. 근데 지금 독일이 하루에 2-3천 개씩 팔고 있거든요. 하루 생산량의 뭐 4-5배를 팔고 그러니까 지금 있으니까. 뭐 홍수가 났는데. 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지금 뚝이 터진 거예요. 네. 뚝으로 이제 물 들어온 양을 조여놨는데 일시적으로 어디가 빵꾸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근데 결국 일시적인 문제는 빵꾸 난 데를 메꿀 거 아니에요. 네. 독일 물량은 이제 절반 이상 팔렸습니다. 7월에서 8월 초면은 다 팔릴 거고 마운트 국스 물량도 3분의 1이 배포가 됐어요. 3분의 2도 다음 달 정도면 다 배포가 끝날 거고. 그러면 이제 그런 애들은 거의 사라진다고 봐야죠. 그 반감기 물량 자체가 과거에도 이제 물론 반으로 줄었지만 이제는 그
절대량 자체 450개 그게 이제 너무 네. 적기 때문에 네. 뭐 이번은 몰라도 뭐 다음번 반감기부터는 사실상 뭐 거의 의미가 없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참 오해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 반감기 영향력이 계속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는 있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몸집이 커지는 겁니다. 네. 시가총액이 커지면서 변동성이 줄어드는 거랑 기관 참여가 늘어나는 거. 네. 기관들은 개인처럼 막 샀다 팔았다 빠르게 안 하니까 그 두 가지에 의해서 변동성이 줄어드는 거지 반감기 물량이 줄어드는 것에 의해서는 변동성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절대 비트코인 양을 기준으로 하면은 반감기가 지날수록 비트코인 채굴량이 줄어드는 그 규모가 점점 비중이 적어져요. 그런데 거래 가능한 비트코인 기준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거래 가능한 그러니까 가판대 위에 올려져 있는 거래소에 있는 비트코인이죠. 그거는 굉장히 빠르게 줄어들고 있어요. 지금 저희 지난 사이클에서 최대 300만 개 이상으로 갔던 거래소에 있던 비트코인이 지금 180만 개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그것도 거의 반으로 줄어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거래소 안에 있는 비트코인들도 점진적으로 약간 장기화되고 있어요. 물량 보유 기관도 들어오고 있고 그다음 개인 투자자들도 점점 이해도가 높아지죠. 이 시장에 대해서. 왜냐하면 지난 사이클만 하더라도 비트코인 나온 지 10년도 안 된 사이클이었는데 이제는 3, 4년 된 사이클이잖아요. 투자자들 이해도가 높아지면서 그 거래소 안에 있는 물건들도 사람들이 이제 잘 안 팔아요. 그러면서 팔려고 나와 있는 매물 물량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면은 비트코인 채굴 그 반감기로 인해서 전체 물량 대비 줄어든 물량은 별거 아닐지 몰라도 매도 가능한 그러니까 매물 내에서의 물량으로 비교해 보면은 이게 영향이 오히려 더 커질 수 있어요. 시장 자체에 지금 뭐 물건이 별로 없네요. 그렇죠. 지금 비트코인은 5년 이상 보유하고 있는 그 투자자만 하더라도 이미 거의 3분의 1 정도입니다. 5년 이상이라고 하면은 비트코인 사이클이 4년이니까 사이클 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안 파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아예 안 파는 거다. 네. 근데 그게 점점 늘어나고 있고 한 3년 정도. 이제 3년 정도라고 하면 아까 제가 말한 그 3년 상승장에 참여하는 이런 사람들이겠죠. 그 물량으로만 쳐도 50% 이상입니다. 근데 그 비율도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앞으로도 거래 가능한 물량, 그러니까 매물이죠. 매물은 점점 줄어들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반감기 영향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더 커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과거 대비 이 비트코인 뭐랄까 관심자 수라든가 아니면 뭐 소유자 수 이런 건 점점 뭐 늘어나고 있지 않나요? 네, 지금 비트코인은 1개 이상 보유하고 있는 지갑이 100만 개를 넘어섰습니다. 근데 비트코인이 2,100만 개밖에 없는데 1개 이상 가진 지갑이 100만 개가 넘었다는 거는 의미가 굉장히 커요. 이 비트코인의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중에 5%가 1개를 풀로 가지고 있다는 얘기. 이거는 의미가 굉장히 큰 거고요. 현재 지금 보급률로 치면은 대략 2000년도의 인터넷과 비슷한 수준까지는 올라왔습니다. 근데 그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아직도 성장할 여지가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죠. 2000년도의 인터넷 수준이니까. 그러니까 결국에 이것도 약간 금이나 뭐 미술품 이런 것처럼 그냥 가치 저장의 수단으로 난 그냥 들고 가겠다. 네.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시장에 물건이 없어지죠. 그러니까 막상 살려고 하는 사람도 그러면 너는 이거 없으니까 이제 웃돈 주고. 그렇죠. 프리미엄을 주고 살 수밖에 없는 거고 비트코인의 투자자 입장에선 좋은 건데 전체 시스템으로 봤을 때는 결함적인 요소가 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최초의 발행량이 50개부터 지금 반씩 줄어들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되냐면 최초의 거의 대부분의 물량이 다 발행됐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거의 100년에 걸쳐서 발행이 새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물량이 이렇게 줄어드는 거죠. 이런 속도로 폭포수처럼 떨어지다가 그 다음부터는 이제 거의 생산이 안 돼요. 이렇게 조금씩 신규 공급이 이렇게 줄어들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수요는 반대예요. 수요는 최초의 물량이 많을 때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다가 지금 이제 기관 참여 일어나고 점점 관심도 높아지고 이제 2000년도 인터넷 수준이라고 그랬죠. 인터넷도 그 이후로 폭발적으로 증가했죠. 모든 그 신규 기술의 도입은 S자 곡선이라고 해서 이런 모형을 따릅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은 지금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는 기관 참여가 지금 이뤄지는. 그래서 이제부터 폭발적으로 수요는 늘어났는데 반대로 신규 공급은 초반에 폭포수처럼 떨어진 다음에 이제 없는 단계. 그러면 공급과 수요의 갭이 발생해 버리죠. 이 갭이 가격을 상상을 초월할 수준으로 올려버릴 수도 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투자자 입장에선 좋은 거지만 건전한 생태계 입장으로 본다면 나쁜 거죠. 오히려 뭐 예를 들어 부동산으로 치면은 부동산 수요자는 엄청나게 늘어나는데 신규 공급이 아예 없는 거예요. 뭐 인구가 2배가 됐는데 아파트를 안 짓는다. 이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문제는 그게 지금만 안 짓는 게 아니라 영원히 안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 디지털 금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고 결국에 이제 물량의 공급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수요만 늘어나면 이제 가격이 이제 폭발할 것이다 이런 얘기하시는 것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찌됐든 간에 그건 뭐 장기적인 뷰라고 치면은 당장 지금 뭐 사신 분들 뭐 이런 분들은 그래서 언제 올라가냐 뭐 이런 거 걱정하실 텐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반감기 효과 끝나고 마운트 곡스 그리고 이제 뭐 독일 정부 매도 물량 요구만 없어지면 그 다음에는 이제 악재라는 건 없다고 봐야 되나요? 물론 뭐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질 수는 있겠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없고 다만 한 가지 조금 걱정되는 게 남아 있긴 해요. 그건 뭐냐면 미국 경기 침체입니다. 미국이 아직까지는 경기가 좋아요.
근데 지금 실업률이 이번에 최초로 4.1%까지 올랐거든요. 근데 실업률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선형적으로 오르지 않고요. 원래도 과거에서 보면은 조금씩 올라요. 그러다가 4%, 4.1%, 2% 이렇게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 그냥 폭발적으로 급등해요. 근데 이때 경기 침체가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과거 금리 인하 때마다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번에도 금리 인하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번에도 비슷한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조금 있죠. 네, 연준은 극구 부인하죠. 지금 미국은 강하다. 이번에는 다를 것이다.를 부인하고 있는데 과연 그 말이 맞을지가 조금 불안. 왜냐면 과거에도 많이 틀렸잖아요, 연준이. 그러니까 이번에도 틀릴 수가 있는 거고 이번에 바로 그 촬영하는 오늘 전날에 파월 의장이 상원 은행위원회에 출석해서 발언을 했죠. 근데 어조가 바뀌었습니다. 원래 지난번까지만 해도 경기는 강하고 인플레이션은 하락하고 있지만 금리 인하하려면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 이 말을 했었는데 이번에 한마디 더 붙였어요. 뭐냐면은 리스크가 있는 만큼 균형을 맞춰야 된다. 그 리스크라는 게 뭐냐면은 그 고용 악화와 경기 침체의 리스크입니다. 그래서 너무 오래 고금리를 유지하면 위험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를 왜 했겠어요? 지금 뭔가 좀 안 좋아지고 있는 게 느껴지는 거죠. 네. 그러면서 금리 인하할 떡밥을 뿌려놓는 거죠. 그렇다면은 경기 침체가 내년 정도에 올 확률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라는 게 있는데 그럼 비트코인 가격은 무조건 하락하나? 근데 그것도 아니에요. 비트코인은 지금 탄생 이후에 제대로 된 경기 침체를 맞아본 적이 없어요. 금융위기 이후에 등장했잖아요. 네. 그럼 그동안에 경기 침체라고 하면 코로나 때 한 번이에요. 근데 코로나는 정상적인 경기 침체가 아니잖아요. 경기 문제로 발생하는 경기 침체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은 경기 침체가 없었어요, 여지껏.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짐작으로는 어쨌든 비트코인은 나스닥과 같은 위험 자산이니까 안 좋을 것이다 라고 짐작은 해요. 저도 어느 정도는 동의해요. 하지만 정말로 강력한 경기 침체가 아니라 적당한 경기 약세 정도라면 저는 오히려 비트코인에게는 더 호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약한 정도. 네. 약한 감기. 그렇죠. 독감 정도가 아니라 감기 정도라면. 근데 왜 그러냐면 비트코인의 별명이 뭡니까? 디지털 골드잖아요. 금이 경기 침체 최고의 자산이죠. 왜 그러냐면 금도 경기 침체여서 사실 좋을 건 없어요. 근데 왜 좋냐면 경기 침체가 일어나면 연준이 금리를 급격하게 낮춥니다. 그러면 금은 기본적으로 구매력 저장 수단이죠. 금리를 급격하게 낮춘다는 건 유동성을 급격하게 푼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금은 그 유동성을 흡수하는 스펀지 역할을 하는 자산이에요. 그러니까 금리가 급격하게 낮아지면서 유동성이 풀리면은 금 가격이 치솟는 겁니다. 또 하나 있는데 금은 이자가 없죠. 근데 금리가 내려가면은 이자가 없는 금의 매력이 올라가고 이자 있는 채권 같은 거의 매력이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시장에서 금으로 오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이유에 의해서 금이 좋은 거예요. 근데 비트코인도 별명이 디지털 골드잖아요. 그런데 동시에 아직은 위험 자산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심한 경기 침체면은 안 좋을 수 있지만 적당한 경기 약세 정도면은 디지털 골드라는 특성 때문에 그 유동성이 많이 풀리는 그다음 금리가 많이 내려가는 그 특성에 의해서 오히려 좋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약간 감기 정도 수준에 오면은 오히려 그러면 이게 돈 풀리니까 그걸 흡수할 수 있는데 너무 충격이 오면은 뭐 예전처럼 또 한번 급격한 침체 오니까 비트코인 팔고 막 금 팔고 했었던 그렇죠. 코로나 같은 때는 진정한 그 경기 침체가 오면 금도 가격 하락해요. 금도 리먼 브라더스 때 하락했었어요. 그 다음에 오른 거지. 그게 왜 그러냐면 진짜 강한 경기 침체는 금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사람들이 그냥 현금만 가지려고 합니다. 그렇죠. 무조건 달러 가지려고 하니까. 그래서 그때는 다 떨어져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안정되고 나면 그 다음에 뭐가 좋냐를 봐야 되는데 그때는 항상 금이 좋았고 주식이 안 좋았습니다. 왜냐면 경기가 안 좋은 기간에는 기업들이 실적이 안 나오잖아요. 주식의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의 현금 흐름으로 정해진 거거든요. 근데 기업의 실적이 안 좋으니까 주식은 안 좋아요. 근데 금은 그런 거 없죠. 금은 오로지 유동성 흡수와 금리로 인한 이득만 보죠. 그래서 그런 급격한 침체기를 지나고 나면은 금이 제일 먼저 반등을 했습니다.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비트코인은 단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금보다도 황금성이 훨씬 좋아요. 그러면은 침체 터졌다 그러면은 일단 다 팔고 보겠죠. 팔고 뭐 달러 확보하고 생각하겠죠. 그 다음에 생각할 건데 그 다음에 금리가 급격하게 낮아진다 그러면 다시 제일 먼저 회복할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아까도 말씀해주셨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이렇게 주식 같은 좀 위험 투자다 뭐 이렇게도 말씀해주셨는데 이게 어느 순간 비트코인이 나스닥하고 같이 움직인다고 하다가 지금은 또 약간 전혀 반대요. 달라지고 뭐 이러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그 주식이 상승할 때는 비트코인이 좀 약간 횡보하고 약간 이렇게 지금 봐야 되는 건가요? 지금은 약간 순환매 장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난 3월에 비트코인이 최고점 찍을 때 반대로 나스닥은 하락했었거든요. 별로 안 좋았어요, 상대적으로. 그런데 지금 비트코인이 안 좋은 동안 S&P와 나스닥은 달리고 있죠. 그러면서 돈이 어느 정도 약간 순환하고 있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거는 보통 강세장이 정말 끝에 가면 둘 다 좋습니다. 그때는 그냥 돈이 외부에서 들어오기만 하니까 그때 가면은 둘 다 좋은데 그 정도의 강세장이 아직 안 온 지금 시점에서는 돈이 좀 돌고 도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은 비트코인이 달리는 동안 나스닥 S&P는 좀 쉬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S&P 나스닥이 달리는 동안 비트코인이 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또 몇 달 후에는 어떻게 될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좋은 힌트가 되지 않을까. 항상 올라갈 때 더 올라갈 것 같지만 사실 그게 또 어느 정도 차익 실현하고 또 다시
또 옮겨가고 네. 그런 게 있으니까. 근데 투자자들은 대체로 오를 때는 걔가 계속 오를 거라 생각해서 그렇긴 하죠. 그게 이제 문제죠. 그러면 이번 사이클에서 이제 비트코인 최고점 정도를 한 어느 정도 보세요? 저번에는 뭐 한 3억, 5억 뭐 이런 얘기들 근데 저는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단지 이제 그때와 좀 다른 게 이번에 기관들의 평균 그 목표 가격이 어느 정도 집계가 됐어요. 근데 그 집계된 수치가 대략 한 16만 5천 달러 정도. 내년 적정 가격. 2억 정도. 근데 아마 그렇게 되면은 한국은 김치 프리미엄이 그 최고 불장에서 20% 정도 붙으니까 한 뭐 2억 중반대. 그 정도가 예상이 되는데 다만 기관들의 목표 주가를 실제 가격이 뛰어넘지 못한 적이 없습니다. 대부분 그걸 넘는다. 네. 그러니까 그게 최저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걸 최저 보수적인 라인으로 봤을 때 아무래도 보수적으로 발표할 테니까. 네, 그게 한 2억에서 2억 5천 사이. 근데 그거를 못 뛰어넘었던 적이 없다라고 감안을 한다면 지난 사이클에서는 그 기관들의 평균 목표 가격을 한 2.5배 정도 뛰어넘었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뭐 한 2배 정도라고만 하더라도 아까 제가 말한 그 가격과 결국 3억에서 5억 사이와 거의 같아지는 거죠, 결국은. 그러면은 이제 기관들도 어떤 뭐 근거를 가지고 뭐 네. 2억 5천 뭐 2억을 부르는 거일 텐데 네. 어떤 근거가 뭔가요, 이게? 크게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과거 가격 패턴을 지금 거에 대입했을 때 근데 비트코인은 그 주식처럼 현금 흐름이란 게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급과 수요에 의해서만 가격이 정해져요. 그렇죠. 실적도 없고 아무것도 네, 없으니까. 심플해 오히려. 근데 그렇게 심플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과거 패턴이 그대로 반복되는 그게 사이클인 거잖아요. 네. 그게 이어진다는 거예요. 왜냐면 공급과 수요에 의해서만 가격이 정해지니까. 그렇게 됐을 때 그 과거의 패턴을 현재의 변동성 바뀐 거나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대입했을 때 그 정도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에 네. 수요라는 것도 지금은 시총이 예전보다 더 높아졌으니까 네. 이미 들어와 있는데 여기서 네. 추가 수요들이 이제 더 들어올 것이다. 네. 그 개념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역함수 법칙이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올랐던 만큼 또 오르기 위해선 시간이 2배 걸린다는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시가총액이 커질수록 몸집이 커질수록 무거워진다는 거죠. 느려지는 거죠. 네, 근데 비트코인은 이 역함수 법칙에 진짜 정확히 일치하게 움직입니다. 그럼 역함수 법칙에 이제 기준 가격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불장에선 그 기준 가격을 뛰어넘어. 넘었다가 내려갔다. 이제 약세장에서는 오히려 네. 밑으로 내려가요. 그러면서 산책하는 주인과 개처럼 이렇게 따라가면서 올라갑니다. 그 역함수 법칙으로 봤을 때는 내년 말 기준 가격이 14만 달러가 조금 안 돼요. 그런데 과거 사이클에서 이 기준 가격을 몇 배 이상 넘지 못한 적이 없습니다. 지난 사이클에서도 3배 넘었어요. 결국에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이제 개가 막 더 빨리 그렇죠. 뛰어가는 네, 거죠. 더 빨리 들어간 거죠. 사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게 단순하고 뭐 간단한 투자일 수도 있는데 사람들이 이제 코인 투자하면 대부분 막 잃었다, 큰 돈 네. 잃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거든요. 네. 저한테도 이제 상담 들어오는 거 보면은 코인으로 많이 손해 봤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하는 거 보면은 꼭 알트코인 투자해서 그렇죠. 돈을 네. 잃거든요. 네. 내 전 재산을 투자하는데 이게 비트코인 하러 갔다가 알트로 이렇게 가게 되는 어떤 그 심리가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있죠. 왜냐면 비트코인이 5% 오를 때 알트코인은 50% 오르거든요. 50% 오르니까 네. 옆집에 저기 막 불이 나 있으니까 네. 나도 저기 불 구경하러 가고 가는 있는 거예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이 막 5%, 10% 오를 때 이 알트코인이 200%, 300% 오를 것 같거든요. 그 다음에 비트코인 얘를 떨어져. 그러면 알트코인은 지금 4, 50%로 떨어진 애들 많거든요. 저점이다. 들어가요. 거기서 네. 다시 50% 떨어집니다. 또 떨어지니까. 그런데 비트코인은 그래도 버틸 수가 있죠. 놔두면 된다. 근데 알트코인은 그런 확신이 안 생기죠. 그다음에 일단 그 알트코인 자체를 공부하고 사시는 분도 별로 없어요. 대부분 네이버에서 그냥 한번 쳐보고 글 몇 개 읽고 사시거든요. 그럼 믿음도 전혀 없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결국 손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알트코인으로 간다는 건 결국에 작은 돈으로 이제 큰 돈 만들어 보겠다는 네. 약간 욕심이 끼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실제로 나는 똑같은 기간에 네. 비트코인 들고 있었는데 옆에서 막 올라가는 걸 보니까 그렇죠. 네. 실적까지 나오니까 그때서 이제 옮기면서 네. 이렇게 되는 거군요. 그러면은 결국에 이 알트코인이나 이런 것들도 크게 봤을 때 흐름이 있을 텐데 네. 아직은 비트코인의 네. 시기다라고 봐야 될까요? 비트코인이 일반적으로 반감기 이후에 전고점을 돌파해서 본격적으로 상승하는 시기가 반감기 이후 약 6개월 뒤에요. 근데 알트코인은 보통 거기서 다시 한 3개월 정도 뒤부터 본격적인 시즌이 시작됩니다. 다만 가격이 그때부터 오른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비트코인이 오를 때 당연히 알트코인도 올라요. 근데 비트코인을 그냥 압도적으로 초월할 정도로 본격적으로 오르는 게 이제 비트코인이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하고 나서 한 3달 뒤. 그때부터가 이제 흔히 말하는 알트 불장, 알트 시즌입니다. 네. 그러면은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 어차피 알트를 하는 게 맞다. 왜냐면 비트가도 올라갈 거면 알트는 더 많이 그쵸, 올라가니까 이런 얘기로 들어가시는 분들도 네. 있는데 굳이 그러진 말고 비트코인 갔다가 가도 된다 이렇게 봐요. 그렇죠. 비트코인으로 일단 투자를 하다가 가는
거 보이면은 확실히 가는 거 보이면은 그때 옮기더라도 늦지 않다. 근데 그때 옮기더라도 문제는 뭐냐면 결국 알트는 불장에서도 조정 세게 올 때는 40-50% 그냥 오거든요. 그때 못 견디세요 결국은. 그러니까 이게 뭐 100만 원, 200만 원 넣으면 견디시겠지만 네. 뭐 수천만 원 넣으면은 못 견디세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투자하는 것 자체가 결국은 성공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알트를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전략을 짜서 해야 되는 거고 한 가지 이제 희망을 드리자면은 제가 이제 비트코인 슈퍼사이클 그 책을 이제 올해 발표하고 좋았는데 제가 그 책을 쓸 때만 하더라도 비트코인이 최악이었어요. 2천만 원대였어요. 그때 제가 그 책 쓴다고 하니까 다 비웃었어요. 근데 제가 책 내놨을 때 경쟁작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잘 팔렸거든요. 완전 최악 가계 분위기니까. 저는 최악일 때 이미 이렇게 될 거를 알고 미리 쓴 건데 제가 지금 알트코인 책을 쓰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조만간 또 온다 이건가요? 네, 거기까지만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책 나올 때쯤 그때 관심 가지면 될 것 같고요. 그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것도 있는데 그 개인 지갑에 보관하냐, 뭐 거래소에 보관하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게 또 의견이 좀 약간 또 갈리기도 하더라고요. 왜냐면 또 개인이 보관하다가 또 잃어버리면 어떡하냐. 업비트 정도면 절대 안 망한다. 업비트에 넣어놔라.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뭐 그냥 수십억 있는 분들 말고 뭐 1억, 뭐 2억 뭐 이 정도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 거래소도 충분히 괜찮은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되나요? 거래소는 가장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있는데 해킹을 당하기가 쉽다는 문제가 있어요. 이 거래소 해킹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거래소 자체가 해커한테 해킹을 당한 거고요. 또 하나는 내 개인 계정이 털린 거예요. 그냥 아이디랑 패스워드 같은 게 또는 OTP가 털린 걸 수도 있고 그런 두 가지 단점이 있는데 국내 거래소는 그나마 인증 절차가 조금 더 보안성이 뛰어나다고 저는 보여요. 그래서 국내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해킹이 훨씬 더 적은 것 같지만 그렇다고 제로는 아니고요. 해외 거래소는 해킹이 사실 굉장히 자주 일어납니다. 저도 얼마 전에 당했는데. 그래요? 네, 굉장히 자주 일어나고 의외로 조금 보안을 그래도 어느 정도 신경 썼다고 생각했는데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거래소에 보관을 하려면은 그 보안 등급을 거의 최고 등급으로 유지를 해야 됩니다. 네, 그런 단점이 있지만 동시에 어떤 장점이 있냐면 일단은 접근이 쉽다는 장점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공부를 제대로 안 하신 분들은 오히려 개인 지갑이야말로 다 날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것도 리스크잖아요. 네, 그것도 리스크예요. 왜 그러냐면 거래소는 예를 들어서 내가 보안을 잘못해서 털리면은 책임을 안 져주지만 거래소 자체가 뭔가 보안을 잘못해서 털리거나 하면은 그거는 책임을 웬만한 데는 다 져줍니다. 근데 개인 지갑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내가 비밀번호만 잃어버리더라도 그냥 끝이에요. 남 좋은 일만 하는 겁니다. 쓰레기장 뒤지고 있는 분 있잖아요. 네, 그것처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 지갑은 누가 구제해 줄 사람이 없다는 거. 책임도 나한테 100% 있다는 거.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저는 개인 지갑과 거래소를 둘 다 이용하는 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ETF를 사면은 제일 문제가 없는 거네요. 그래서 그게 이번에 ETF가 승인이 된 게 비트코인에게 혁신적인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개인도 그렇고 특히 기관들은 더욱더 암호화폐 투자가 어려워요. 그렇죠. 이거 한 방에 몇십조 날아가니까. 몇십조가 날아가서 그거 누가 보관할 거예요? 그 보관하고 있던 직원이 퇴사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기관들은 훨씬 어려워요. 그런데 ETF가 들어오면서 어떻게 됐냐면 그런 걱정이 싹 없어진 거죠. 그냥 ETF 통해서 사면은 그냥 만사 해결이다. 물론 ETF 수수료가 있긴 하지만 사실 그것도 우리가 개인적으로 보관하는 것도 리스크고 리스크도 비용이잖아요. 그 비용을 생각했을 때는 오히려 ETF한테 주는 수수료가 더 저렴할 수 있죠. 그걸 생각을 한다면은 ETF가 굉장히 좋고 특히 이제 나이가 있으신 분들일수록 이 개인 지갑이든 거래소든 둘 다 어렵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도 그냥 주식 앱에서 비트코인을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ETF가 혁신적인 거죠. 그런 것들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슈퍼사이클의 저자이시죠. 신민철 작가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 또 이것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아직까지는 세금이 없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뭐 금투세 이것 때문에 뭐 주식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코인 하시는 분들도 좀 걱정들을 좀 하시는 것 같은데 이 금투세랑 암호화폐 이게 어떤 좀 연관이 생기는 건가요? 일단은 지금 아직 법이 정해지지 않았어요. 정해지지 않아서 확정되지는 않았는데 현재까지 얘기되고 있는 바로는 비트코인 세금은 오히려 종합소득세에 들어갈 확률이 늘어나고 있고 종합소득에서 기타소득세로 들어갈 확률이 지금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다만 미확정이다 보니까 연기될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연기되지 않고 뭐 금투세든 뭐 종소세든 어디든 포함이 돼서 세금을 내야 한다면은 세금을 최대한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저는 개인 지갑과 해외 거래소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게 그나마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거는 이제 아직 세금이 정해지지 않아서 미확정
현실성인 부분이긴 한데 가장 염려되는 것 중에 하나가 암호화폐는 거래소 간을 옮겨 다니기가 쉽잖아요. 근데 그 옮길 때 과거에 내가 얼마에 샀는지가 기록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대체로 그 매입 가격이라고 하는 거는 그 거래소로 이전된 가격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매입한 모든 가격을 다 기록하지 않은 현재 시점에서 이거를 얼마에 샀는지를 어떻게 추적할 것인가? 기준 시가가 없는 거죠. 기준 시가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틈새를 잘 활용한다면은 어느 정도 절세 가능성이 있는 거죠. 사실 이게 갑자기 중간에 세금을 부과하려고 하다 보니까 네. 거래 기록도 없고 네. 하니까 아마 어떤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뭐 이때 네. 가격으로 뭐 대충 치겠다 뭐 이렇게 정도밖에 할 수 없는. 근데 그거보다 네. 비싸게 사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있으니까 이거가 애매한 거죠. 그리고 지금 또 하나의 문제가 암호화폐 생태계는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있어요. USDT나 USDC 같은. 근데 지금 USDT도 국내 거래소에 대부분 상장이 됐거든요. USDT는 달러와 가격이 같아요. 거기에 김치 프리미엄 정도만 붙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해외에서 USDT로 코인을 옮겨왔어. 나는 이거 달러 가격에 산 거다. 그러면은 김치 프리미엄 정도 빼고는 차익이 없는 거거든요. 그럼 그거 세금 어떻게 매길 거예요? 그러게요. 그럼 외국의 뭐 거래소에 뭐 처음 뭐 자료를 달라고 하기도 좀 뭐 할 거고.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걸 세금 부과가 쉽진 않는 그렇죠. 네. 상황이군요. 해외 거래소에서도 USDT를 산 기록이 있으면은 그 산 가격이 달러 가격이잖아요. 그럼 과거로 뭐 수년 전까지 다 거슬러 올라가서 해야 되는데 그 정도의 자료를 제공해주지도 않는 거래소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최초의 산 가격으로 결국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거거든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양도 차익을 세금 매기가 쉽지가 않아요. 보유세는 모르겠지. 그러니까요. 근데 뭐 지금 거기다 문제는 미확정이잖아요. 결국 모든 게.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어떤 말을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죠. 그러니까 우선은 당장은 세금 부과가 뭐 없고 없죠. 그리고 뭐 앞으로도 세금 부과가 뭐 쉽진 않을 수 쉽지 있다. 않다. 이 기타 소득으로 들어가도 또 거기서 뭐 비용 공제 뭐 이런 것들도 하면 뭐 세율도 많이 그렇죠. 그럴 수도 있겠죠. 아직까지는 세금에 대해서는 아주 크게 부담스러워하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또 이것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비트코인이 아까 말씀하신 어떤 사이클 투자에 가장 적합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러면 결국에 또 3년 오르고 또 1년 빠지고 이게 다시 반복이 된다면 네. 결국에 이제 고점을 찍고 예전처럼 또 한 7, 80% 또 쑥 빠지고 이게 네. 다시 또 오는 건가요? 뭐 내년 이후에 되면은? 저는 사이클이 반복될 거라 생각해요. 다만 변동성이 지금 줄어들고 있죠. 거기다 이번에는 최초로 ETF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기관 자금이 유입되는 사이클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과거 사이클만큼 많이 빠지진 않을 거다. 그래서 지난 사이클만 하더라도 거의 75% 하락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 정도까지는 아닐 거다. 한 정말 많이 빠져봐야 50에서 60% 정도. 적게 빠지면은 한 40에서 50%. 그 정도가 아닐까라고 개인적으로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장기 우상향하는 그 방향성은 네. 이제 훼손되지 않는 수준에서 네. 계속 간다. 아무래도 이제 그 자금이 많이 들어오기도 했고 시총이 너무 커져서 그런 거죠. 그렇죠. 시총이 커지면은 움직임이 적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어쨌든 한 50% 정도는 각오를 해야 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정말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지만 여기다 뭐 20억 넣었다 생각하면 10억이 날아가는 그쵸. 거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좀 적은 네. 거라는 건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이런 변동성이 큰 거는 전 재산을 넣어가지고 확 2배, 10배 만들고 싶은 마음도 있겠지만 네. 또 반대로 또 전 재산이 날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좀 비중을 좀 조절을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네. 한 어느 정도 비트코인 투자를 하면 된다고 보세요? 전 재산에서? 그거는 가장 중요한 거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얼마나 공부가 되어 있고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의 차이라고 생각해요. 비트코인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는 뭐 마이클 세일러 같은 분들은 뭐 수조에서 뭐 10조 이상도 넣잖아요. 그냥 전 재산 다 넣거든요. 그리고 지난 사이클 75% 하락까지 다 버텼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준이 없는 거죠. 네. 반대로 나는 믿음이 없어. 그러면은 100만 원만 떨어져도 무섭거든요. 네. 그러니까 본인의 그거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뭐 일반적인 기준으로 생각을 한다면 저는 비트코인은 아직까지는 위험 자산으로 생각하고 비중을 정하셨으면 좋겠어요. 변동이 방금도 말씀드린 것다시피 이번 사이클 끝나면 50%도 하락할 수 있다는 거를 생각을 하고 그러면 비중을 어느 정도로 정하면 되냐면은 한번 주무시면서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예를 들어서 거기 2억을 넣었는데 50% 떨어지는 그 꿈을 한번 꿔보세요. 그리고 괜찮다 싶은 정도만 넣어. 대부분 이게 잃고 나면 그 마음이 심란한 게 차라리 그 돈으로 뭐 차를 사든 네. 뭐 여행을 가든 이런 게 막 계속 떠오르니까 그쵸, 네. 내가 뭐 한 거지 하면서 막 그 네. 못 견디시는데 네. 그런 걸로 한번 상상을 해보면 그쵸. 50% 얼마까지 빠졌을 괜찮을까? 때 네. 50% 빠져도 괜찮은 금액. 네. 그러면 쉽지 않죠 사실. 그래서 가장 추천드리는 거는 사이클 투자예요. 제가 이번 비트코인 슈퍼사이클 책 쓰면서도 적었지만 비트코인은 3년 상승 1년 하락입니다. 이 사이클을 타는 투자를 하는 게 일반인 분들에게 가장 추천하는 투자죠. 물론 그 사이클 끝자락에 뭐 더 폭발적으로 상승하는 걸 놓칠 수도 있지만 놓칠 수는 있지만 그래도 리스크를 생각해야죠. 네. 네. 빠지는 거를 네. 생각하면 50%. 차라리 못 먹는 게 낫다. 알트코인 얘기도 아까 잠깐 했지만 알트코인을 안 하는 게 좋다고 말하기에는 또 애매한 게 워낙 그럼요. 또 상승이 네. 또 폭이 크잖아요. 네. 그래서 알트코인을 뭐 굳이 투자를 한다면 뭐 어느 정도 금액으로 아니면 뭐 어떤 사람들은 해도 된다. 뭐 네. 이런 기준 같은 게 있을까요? 근데 지난 사이클 같은
같은 경우에 이제 가장 핫했던 코인이 뭐 도지코인이나 그다음에 솔라나 이런 코인인데 솔라나 같은 경우에 지난 사이클에 300배까지 올랐습니다. 300. 근데 그거를 그냥 놓치는 건 너무 아깝잖아요. 심지어 비트가 오르면 알트는 무조건 간다가 국룰인데 네. 그걸 뻔히 알면서도 이것도 사이클이죠. 네, 놓치기는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너무 심하지 않은 비중 내에서 알트코인을 적절하게 투자하는 거는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장 추천드리는 거는 가능하면 그래도 비트코인이 더 많은, 그러니까 50% 이상이겠죠. 그 정도 안에서 이제 본인의 성향 따라서 정하시는 게. 근데 아무리 심하더라도 비트코인이 어쨌든 50% 이상은 되는. 그 정도 안에서 하셨으면 좋겠고, 알트코인도 비트코인 사이클을 그대로 따라가는 비트코인의 레버리지 파생 상품이다 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알트코인 투자 자체가 레버리지 상품이다. 네. 사실 뭐 변동폭이 거의 그만 5배에서 10배 정도 나는 건가요? 많이 나면 비트코인의 10배까지도 나는 거죠. 그러면은 진짜 오를 때는 정말 폭발적으로 오르겠죠. 내릴 때는 네. 거의 원금 다 날아가는. 네.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도 최고점 대비 98% 99% 하락해 있는 알트코인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100분의 1 토막. 네, 100분의 1 토막. 그러면은 알트코인의 어떤 판이랄까요? 이쪽이 쉽게 이해는 잘 안 되던데 뭐 메타라고 하나요? 뭐 항상 뭐 이렇게 네. 그때 테마 시점이 그렇죠. 좀 네네네. 달라지잖아요. 네, 달라져요. 뭐 지금의 어떤 방향은 뭔가요? 네, 지금은 크게 생각해서 한 세 가지 정도가 되는데 하나가 밈코인이고요. 밈코인이 지금 엄청나게 좋습니다. 저는 밈코인이 올라가는 건 도저히 모르겠어요. 이거 왜 올라가는 건지. 그리고 두 번째가 대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코인. 정치코인. 네, 정치 관련 코인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번 사이클의 굉장히 특징이기도 한데 약간 B급 트렌드? B급 예, 트렌드. 다른 말로 하면 병맛. 그런 코인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민코인이죠. 정치코인도 사실 민코인이죠. 사실. 네. 그러니까 올라가는 이유가 없다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이게? 네, 기본적으로 암호화폐는 가격이 공급과 수요에 의해서만 정해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불장이 되면 인기 투표입니다. 그리고 또 올라가기 때문에 산다 이런 것도 있고. 그렇죠. 네. 그래서 더 빨리 올라가고. 네, 결과적으로 인기 투표가 되는 거고 현재 트렌드가 전반적으로 민코인인데 그 중에서도 민코인은 가장 대장이 강아지. 그 강아지 중에서도 시바견. 지금 가장 뜨고 있는 게 이제 도지나 시바이누는 당연히 지난 사이클부터 최고였고 그 다음에도 지금 뜨고 있는 게 이제 솔라나 계열의 위프 이상한 번거지 모자 쓰고 있는 강아지 있어요. 얘도 시바견이고요. 그 다음에 봉크라고 있는데 얘도 시바견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플로키라고 있는데 얘도 시바견입니다. 네, 시바 얼굴만 붙어 있으면. 네, 시바견이 가장 인기가 있고 두 번째는 정치 코인들. 그래서 트럼프나 바이든 대통령을 이미지화, 상징화한 그런 코인들이 지금 또 뜨고 있고. 근데 이게 막 100배, 200배만 올라간다고 하니까 네. 한 100만 원만 넣어놔도 사실 몇 억이 되는 걸 될 수도 수도 있잖아요. 있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가볍게 발을 담궜다가 갑자기 또 네. 비트 다 팔아서 일로 근데 가는 게 아닌가. 그게 문제예요. 처음에는 가볍게 시작을 하세요. 근데 예를 들어서 500만 원을 담궜어. 근데 얘가 반토막이 그냥 났어요. 며칠 만에. 그러면 그 250만 너무 아깝잖아요. 그럼 얘를 만회를 하려면은 이제는 원금 회복으로는 만회가 안 되고 더 그렇죠. 벌고 싶으니까 거기에 다시 500만 원을 넣는 거예요. 근데 걔가 또 거기서 또 반토막이 납니다. 충분히 나요. 알트는. 그러면 이제 1000만 원, 2000만 원을 넣는 겁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가는 거죠. 그러다가 한번 또 막 오르면 또 다 회복하면 네. 와 역시 이거야 하면 그렇죠. 다시 또 넣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회복하면은 더 문제인 게 이제 다음에는 처음부터 500으로 시작을 안 해요. 이제 처음부터 몇 천으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겠죠. 그럼 결국에 이 알트코인은 정말 뭐랄까 심리나 이런 걸 정말 잘 읽을 수 있는 약간 뭐 중고수의 영역이라고 봐야 될까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렇게 정말 잘 읽으시는 분들이 중고수 영역에서 진입을 하는 거랑 또 하나는 그냥 포트폴리오를 짜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트코인 섹터들이 있어요. AI 코인이라든지 그 다음에 아니면 디파이 코인 아니면 게이밍 코인 이런 네. 식으로 알트코인들은 섹터가 있는데 그 섹터별로 대장 코인들을 위주로 해서 그냥 수십 개를 포트폴리오를 가져가는 거죠. 이 알트코인 전체를. 왜냐면 얘네가 그냥 전체 평균 수익률로 봐도 비트가 달리면은 더 달리거든요. 평균으로 하더라도. 네. 그렇게 포트폴리오로 가져가는 그 두 가지 측면이 그러니까 있습니다. 알트는 되게 전략과 계획을 잘 세우고 그쵸. 들어가야지 안 그러면 워낙 이게 감정적으로 휘둘릴 수 있는 판에서 더 그러면 큰 거니까 망하죠. 네. 이건 정말 조심해서 네.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대선 얘기 잠깐 하셨는데 지금 뭐 트럼프 쪽으로 약간 기우는 분위기긴 한데 네. 이런 트럼프가 되면은 뭐 코인에는 어떤 영향이 준다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일단 직접적으로는 아무래도 반기고 있죠. 왜 그러냐면 현 집권당 측이 약간 반암호화폐 정책이잖아요. 근데 트럼프는 지금 그거에 어떻게 보면은 반사 이익을 얻으려는 의도도 있겠지만 친암호화폐적으로 아예 대놓고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을 상징한 그 NFT나 암호화폐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암호화폐 행동 강령이라는 것도 발표를 했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아예 친암호화폐적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은 기존의 반암호화폐적인 미국의 정책이 뒤바뀔 것이다 라는 기대가 생기고 있죠. 다만 한 가지 이제 걱정되는 것은 이제 관세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지난 2018년 때와 같은 미중 무역 전쟁 같은 그때 시장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조금 경기에 대한 불안감. 그렇죠. 네. 그렇지만 어쨌든 정책 자체는 조금 정책 자체는 네, 괜찮을 수 있다. 예, 현 집권당보다는 트럼프 쪽이 훨씬 유리할 것이다. 미국에서 CBDC라고 하나요? 그 디지털 달러. 네. 이걸 또 이제 추진한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막 네. 돌던데 이게 또 비트코인하고는 약간 좀 상충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은 CBDC 자체가 지금 하원에서 금지 법안이 통과가 됐죠. 그래서 물론 아직 법제화된 건 아니지만은 CBDC 자체도 지금 될지 안 될지 모르겠고 연준에서도 CBDC 지금 필요성을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CBDC 자체가 안 될 가능성도 꽤 있어요. 꽤 있지만 만약에 된다고 하더라도 꼭 암호화폐 시장이 나쁘진 않습니다. CBDC가 나온다면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또 다른 축은 스테이블 코인이거든요. 달러화 코인이죠. 달러를 담보로 한 코인. 근데 이 달러를 담보로 한 코인들이 지금 신뢰도가 아무래도 일반 민간 기업이 달러를 담보로 해서 코인을 발행한 거다 보니까 그 담보로 한 그 달러로 뭘 했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신뢰가 안 돼요. 근데 CBDC가 나온다면 그럼 미국 재무부가 인정한 스테이블 코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훨씬 더 올라갈 수 있죠. 그럼 스테이블 코인 시장으로 돈이 많이 들어온다면 결국 그 돈으로 암호화폐 시장에서 비트코인 사든 이더리움 사든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CBDC가 된다고 하더라도 암호화폐 시장에 나쁠 것이 없다라고까지 생각이 됩니다. 하긴 지금 뭐 테더나 이런 게 어찌 보면 CBDC 역할을 하는 거니까. 하는데 신뢰가 안 가죠. 그러니까 그게 대체되는 것이지 비트코인 자체에 영향을 주는 건 좀 네. 제한적일 수 있다. 비트코인과 CBDC는 아예 달라요. CBDC는 결국은 법정화폐잖아요. 비트코인은 금과 같은 상품입니다. 아예 그냥 범주가 다른 거기 때문에 그냥 둘 다 블록체인 위에 올라가 있을 뿐인 거예요. 그럼 방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 금의 역할이 결국에 이 비트코인의 최종 영역일까요? 아니면 뭐 어떤 다른 식으로도 갈 수 있을까요? 단순히 역할 자체만 보면은 이제 금의 완성판, 금의 최대 단점은 디지털화할 수 없다는 거, 아날로그 자산이란 거, 그게 이제 금의 최대 단점인데 그거를 보완하는 이 21세기에 맞는 금의 완성판이 기본적인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자산적으로 보면은 훨씬 더 영역이 넓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 세계 자산 시장이 대략 한 1,000조 달러 정도가 있는데 비트코인은 이제 1조 달러가 좀 넘잖아요. 1000분의 1, 0.1% 수준이에요. 근데 지금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시장들, 특히 채권 시장이 300조 달러가 넘는 시장이거든요. 이런 시장들에서 조금씩 비트코인으로 포트폴리오 할당이 이뤄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 비트코인의 규모 자체는 금의 현재 시가총액이 한 16조 달러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수준으로 저는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게 이제 뭐 3년이나 4년 후의 얘기는 아니고요. 뭐 10년, 20년, 많게는 30년까지 바라본 전망이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어쨌든 간에 디지털 금의 역할로 네. 자리를 좀 잡을 것이고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전 세계인들이 조금씩 이제 인정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가치가 좀 상승할 것이다. 네. 그 이더리움 뭐 ETF 뭐 이 얘기도 좀 돌던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이더리움 ETF가 지금 아마 7월에 상장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이미 증권심사는 통과가 됐죠. 지금 상장심사만 통과가 안 된 건데 7월에 될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상장이 되면 무조건 이더리움이 오르냐? 또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면은 오르는데 단기적으로 보면은 오히려 리스크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더리움 선물 ETF가 상장됐을 당시 그 전에 기대감으로 오르다가 막상 상장이 되니까 뚜껑 열어보니까 아무도 안 사. 그래서 가격이 오히려 더 하락했거든요. 그런 일이 이번에 반복되지 말란 법이 없어요. 비트코인도 상장하고 조금 이렇게 주춤하다가 올라가잖아요. 근데 비트코인 때는 약간 뉴스에 팔아라가 많이 나온 거고 이더리움은 지금 별로 안 오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뉴스에 팔 뉴스도 없어요 지금. 그런 것도 없는 상태. 그런 상태고 그냥 순수하게 막상 상장이 됐는데 아무도 안 사면은 오히려 아무래도 비트코인보다는 조금 좀 관심도가 떨어지니까 이인자 포지션이다 보니까 그게 있고 또 이더리움이 결국 기관 자금이 들어오는 게 핵심이잖아요. 근데 이더리움에 투자하는 기관 투자자들의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가 이더리움은 스테이킹이 되거든요. 스테이킹을 하면서 연 4% 정도의 그 패시브 인컴이 나온다는 게 이자를 받는 식인 거죠. 네, 그게 가장 핵심적인 요소인데 이번 ETF에서 그 스테이킹이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팥 없는 팥빵인 거죠. 그거가 빠진 거는 어찌 보면 되게 좀 안 좋은 거네요. 안 좋은 거죠. 네. 입장에서는. 네. 그러니까 이게 좀 파장이 옛날보다는 좀 약할 수 있다. 약할 수 있다는데 결국은 비트코인이 가면은 결국은 다 간다. 그러니까 사실 단순해요. 그냥 비트코인 사면 되는 건데. 네. 사실. 그래서 암호화폐 시장
시장에서 지금 비트코인의 점유율이 한 54%라고 해요. 근데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실제로는 99.9%예요. 아 그래요? 금액적으로는 54%가 맞는데 금액으로는 네, 어차피 비트코인이 제로 되면 나머지도 다 제로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는 99.9%예요. 하긴 비트코인이 저렇게 버텨준다는 믿음 때문에 다른 것들도 결국에 네. 그 믿음이 생기는 거지. 네. 얘가 뭐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면 네. 나머지도 다 무너진 거예요. 거니까. 비트코인이 제일 밑장이에요. 얘가 무너지면 어차피 그 위에 쌓아져 올라가 있던 애들이 다 무너집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지금 어쨌든 비트코인이 뭐 정점을 찍었던 때가 이제 뭐 한 1억 조금 넘었었을 텐데 지금 이제 다시 8천 뭐 초반으로도 내려왔으니까 고점에 산 분들 입장에서는 거의 한 20% 정도 손해를 봤잖아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뭐 불장을 시작 안 했다. 아, 뭐 이런 또 내용이기 때문에 네. 뭐 마음이 또 속상하신 분들을 위해서 네. 한번 조언 한마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사이클이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네, 사이클이 내년 말까지고요. 지금 위치하고 있는 이 지점만 벗어나면은 이제 전고점을 뚫으면서 본격적인 상승장.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네, 조금만 참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 지금 사이클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과거의 그 사이클을 보면은 미래가 지금 또 쉽게 또 예측이 네, 되는 너무 것도 쉽죠. 있죠. 네. 근데 당장은 내 지금 수익률이 보이니까 힘들지만 결국에 이 미래의 어떤 길이 보인다고 네. 하면은 조금 더 마음이 네. 편해지지 않을까 생각도 좀 듭니다. 지금까지 신민철 작가님과 함께 이제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부터 앞으로 뭐 어떻게 시장이 움직일지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특히 이제 알트코인 하시는 분들은 조금 포트폴리오도 좀 조정도 하시고 내가 얼마까지 잃어도 되는지 또 한번 생각도 해보시고 앞으로 비트코인이 어떻게 갈지 또 고려하셔가지고 자산 잘 배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시청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면서 저도 작가님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